안녕하세요.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의 박정호라고 합니다. 사실 이번 대선을 여러 각도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저는 정치는 잘 모르니까요. 경제적인 맥락에서 설명을 드리면 미국 유권자들의 선택은 도덕성보다는 실천력에 방점을 찍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미국 유권자들 그 누구도 트럼프가 도덕적인 인물이라든가 그리고 옳고 그름, 가치를 추구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여러 경제적인 맥락 속에서 어떤 피로감이 있었었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당선되기 직전에 바로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오바마였습니다. 오바마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착한 사람 코스프레 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평가하고 싶지는 않고요. 실제 오바마 대통령은 평생을 인권 변호사라든가 그리고 소수인종에 대한 권익을 찾기 위해서 정말 헌신적인 노력을 해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미국 대통령이 선한 대통령, 착한 대통령, 올바른 대통령을 뽑고 났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지금 미국도 점점 날이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앞날이 걱정되고 자신의 소득이 자꾸 상대적으로 떨어져가는 수많은 계층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미국이 언제까지 이렇게 공명정대한 이미지만 추구할 거냐, 우리가 이렇게 슈퍼파워를 가지고 있었을 때 다른 나라를 더 돕기보다도 우리 것을 이제 챙겨야 될 시점이 온 게 아니냐, 이런 인식이 물밑에서 높아졌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즉 가려운 것을 정확하게 긁어낸 것이 바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요, 그래서 난 올바른 사람 아닙니다. 나는 실천하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 대신 내가 욕을 먹더라도 나는 외국에 뿌려졌던 미국의 이익을 돌려오겠다. 이게 트럼프가 내걸었던 슬로건이었습니다. 실제 미국인들은 그런 슬로건을 보고 트럼프를 뽑았고요. 지난 트럼프 1기 때 트럼프가 보여줬던 일련의 행보는 분명 본인이 손가락질을 당하더라도 미국의 이익을 다시 되찾아오는 그런 일련의 행보들을 철저히 실천해가는 모습들을 확인했습니다. 아마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트럼프가 2번 연달아 당선됐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2018년, 2019년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았거든요. 따라서 미국 이대로 간다면 트럼프 또 다시 당선되는구나, 이게 기정사실화 됐었던 상황인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트럼프가 정권을 잃게 됐고 그 과정에서 다시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면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 바이든 대통령도요,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을 했던 사람입니다. 즉 본인도 캐릭터가 선하고 반듯하고 착한 이미지인 것이죠. 바로 이 바이든 대통령이 한번 다시 집권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원하던 건 저게 아닌데 코로나19 끝나고 우리의 양극화는 더욱더 심해졌고 실질적인 소득이 더 줄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과정에서 바이든은 늘 바른 소리만 하고 인권적인 것만 얘기하고 세계 평화, 가치 이런 것만 얘기하니까 좀 자신들의 삶과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인식이 많았습니다. 바로 그때 다시 또 많은 유권자들은 아마 트럼프를 찾게 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다시 당선되게 된 맥락은 저는 이런 경제적인 맥락 속에서 해석을 합니다. 참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 정말 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또 트럼프에 대해서 이렇게 초기부터 배팅을 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일론 머스크는요, 전 세계에서 뉴 비즈니스에서 가장 주목받을 인물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 경제 부분에서 또 경제 산업 정책 부분에서 월스트리트가 아닌 워싱턴 DC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칼자루는요, 미국의 공공 부분을 혁신하는 것에 대해서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권한을 가져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에는 400여 개 관련한 부처 또는 정부 기관이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보기엔 이게 400여 개나 있을 이유가 없다, 나는 99개로 줄이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미국의 나름대로 공공 부분에 있어서도 혁신성 또는 효율성 이런 것들을 대거 불어 넣으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미국 경제의 전반적인 거버넌스, 운영 체계에 대해서 커다란 대수선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건 달리 말하면 미국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됐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는 중국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돼버렸습니다. 이걸 좀 설명드리면요, 많은 분들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께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초기에 정책 자금을 막대하게 지원하고 적극적인 경제 유세 또는 실질적인 유세에 동참했던 것이 미국 내에서 전기자동차 사업을 원활히 한다든가 미국 내에서 각종 보조금 혜택이라든가 뉴 비즈니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조금을 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그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 못지않게 반 이상의 의미, 반 정도의 의미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 바로 중국 비즈니스 때문입니다. 이걸 좀 설명드리려면 그동안 중국이 보였던 행태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중국에서는요, 자신들을 점점 목조여오는 미국 대통령들에게 자신들을 대신해서 로비를 해주거나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해줄 사람으로 미국 기업들을 선택해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중국을 위해서 미국 대통령 후보들에게 가장 막대한 정치 자금을 지원했던 대표적인 미국 기업이 1위가 AT&T고 2등이 보잉입니다. 왜 그랬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AT&T와 보잉 같은 경우는 중국이 본격적으로 개혁개방 시대로 도래하고 나서 중국에서 많은 비즈니스를 하고 싶었습니다.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혁개방 됐으니 당연히 중국인들 손에는 휴대폰이 쥐어지겠죠. 바로 그 휴대폰을 쥐어지는 15억 이상의 인구들을 대상으로 이통사 사업권을 가져가고 싶었던 게 AT&T입니다. 바로 그런 AT&T의 욕구를 중국 관료 집단에서 먼저 읽은 겁니다. 네가 우리를 위해서 미국 대통령 후보들에게 우리 입장을 좀 관철시킬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면 우리 중국 내부에서 이통사 사업권을 가져가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런 역제안을 한 겁니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AT&T는 엄청난 정치 자금을 기부했었고요, 일부 중국 지자체에서 사업권을 가져가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론 머스크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론 머스크의 대표적인 회사인 테슬라의 가장 큰 시장은 중국입니다.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3분의 2가 중국 시장이에요. 따라서 중국 시장을 버리고 전기차 사업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테슬라의 대표적인 공장이 또 어디 있습니까? 중국에 있죠. 따라서 테슬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국 사람들에게도 자신은 굉장히 중요한 창구 역할이 되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미국 대통령에게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 날 찾아와 라는 시그널과 창구 역할을 자기가 공고히 한다면 중국이 적어도 일론 머스크 사업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기는 어려워질 게 뻔하니까요. 바로 그런 맥락 속에서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에 당연히 베팅을 할 수밖에 없었던 맥락도 있고요. 그 과정에서 초기에 베팅을 해서 트럼프에게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가서 중국에게도 압박하고 미국에서도 영향력 있는 그런 입지를 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부러워요. 진짜 일론 머스크의 선견지명은 정말 남다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뭔가 돌출적인 발언이라든가 일부는 기행에 가까운 행동도 간간히 하면서 뭐 저런 사람이 있어 라고 인식될 수도 있지만, 저는 일론 머스크는 상상력에 기반한 정말 미래지향적인 최고의 기업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그리는 그림은 일반적으로 그 기업가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뛰어넘는 면이 있습니다. 대부분 비즈니스 모델을 그릴 때는요, 어떻게 보면 업의 정의가 수립되어져 있는 부분에서 그 업의 정의 아래 나는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그렇게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른 경쟁사와 달리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는 이렇게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만 활동하는 게 일반적인 기업가의 행태입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는요, 여태까지의 기업가와는 좀 달리 업의 본질을 다시 두들겨보고 그 과정에서 내가 제공하려는 업의 본질,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나는 본질적으로 무엇을 제공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사업을 출발했고 그걸 바탕으로 사업을 재구성한다라는 그런 놀라운 면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그리고 있는 여러 사업들을 보시면요, 상호 긴밀하게 연결돼 있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일론 머스크가 가장 먼저 수행하고 싶었던 사업은 스타링크 사업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단일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네트워크망을 구축하고 싶었는데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려니까 인공위성을 거의 2만 개 가까이 쏘아 올려야 된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하나하나 인공위성 올리는데 너무 많은 코스트,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데 필요한 우주 발사체, 이 우주 발사체가 일회용이기 때문에 한 번 쏘아 올리면 다시 만들어야 되고 또 쏘아 올리면 다시 만들어야 되다 보니 너무 코스트가 많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스타링크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설립할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스페이스X입니다. 인공위성을 저렴하게 쏘아 올리려면 우주 발사체를 재활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단순히 자신만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해서 회사를 차린다면 이거는 굉장히 리스키하겠죠. 그런데 우주 발사체를 재활용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많이 쓰겠느냐라고 확인해 봤더니 전 세계적으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려는 수요는 기업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국가, 개인도 있어서 점점 수요가 늘고 있고 그거를 싸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면 아마 사람들이 몰려들 거다라는 소리까지 듣게 되죠. 그래서 나만 쓰는 기술이 아니라면 난 기꺼이 투자하겠다라고 해서 스페이스X를 설립했고 실제 우주 발사체 재활용 기술을 완비하고 났더니 세상에 미국의 우주항공청인 나사마저도 스페이스X에 자신들의 인공위성을 올려달라는 외주를 부탁하는 상황까지 돼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타링크와 스페이스X는 이제 연결이 되셨을 거고요. 이 과정에서 스타링크 사업을 본격화하려면 일론 머스크가 반드시 필요한 회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트위터입니다. 왜냐하면요, 스타링크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가 게이트웨이 역할을 할 곳이 하나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스타벅스를 가면요, 스타벅스에서 와이파이 잡으려면 와이파이 버튼 누르면 스타벅스 와이파이 사이트 같은 게 열리죠. 거기에서 개인정보 넣고 와이파이를 잡는 그런 우리가 절차를 거치잖아요. 마찬가지로 스타링크도 그런 게이트웨이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런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기에 가장 좋은 건 벌써 2억 명의 유저를 확보하고 있고 전 세계 대표적인 SNS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장이 되지 않아서 쉽게 인수합병할 수 있는 바로 이 트위터가 가장 적합한 게이트웨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아직 전 세계적으로 스타링크를 보편적으로 서비스하는 수준까지는 되지 않았고 개도국이나 인터넷이 잡히지 않는 한정적인 공간에서만 스타링크를 서비스하다 보니까 이 트위터와 스타링크를 링크드하는 과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점점 트위터에 X라는 형태로 진화 발전을 시키면서 그 안에 유료 결제 시스템이나 이런 걸 대거 넣고 있거든요. 개발해서요. 이것은 머지않아 스타링크와 연결되는 게이트웨이의 중요한 역할을 트위터가 부여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테슬라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지금 벌써 로보택시라고 해서 일론 머스크가 곧 출시하기로 발표한 내용이 있죠. 바로 그 로보택시와 관련이 커요. 이 로보택시라고 하는 것들, 그것은 결국 뭐냐 하면 테슬라에서 내놓을 2만 불, 3만 불 수준의 어떤 전기 자동차가 자율주행도 되면서 차량 공유 서비스가 되는, 즉 그런 자동차로 점점 진화 발전하는 과정에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테슬라 자동차를 하나 사간 다음에 어느 순간인가 저는 그냥 저의 출퇴근 용도로만 그 자동차를 쓰는 게 아니라 저에겐 옵션이 하나 더 생깁니다. 택시 모드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늘 업무를 보고 있는 과정에 제 자동차는 지하 주차장에 파킹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동차 혼자 카카오 콜 받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율주행과 차량 공유 서비스가 되니까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몇 시에 주차장으로 다시 돌아와 있어라 설정하면 다 사람 받고 돌아다니다가 돈 벌다가 돌아오는 것이죠. 자, 일론 머스크는 바로 그런 생태계를 구축해주고 그 차를 사간 사람과 자신이 반반 돈을 나누자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가 내 차 사서 내가 택시 운전을 시켰는데 일론 머스크가 왜 절반을 가져가냐? 그 자동차가 자율주행으로 사람을 받고 돌아다니기 위해 필요한 네트워크를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로 구축해줬잖아요. 그러니 본인도 소득의 수익의 반 정도는 주장할 수 있다는 게 일론 머스크의 생각인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것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분절적인 것으로 보이고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것으로 보인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촘촘한 어떤 관계성이 있는 사업들을 그려가고 있고요. 바로 일론 머스크가 이런 사업을 최종적으로 전부 다 성공할지, 부분적이면 성공할지, 아니면 사업이라는 게 그려가다 보면 새로운 환경이 도래돼서 비즈니스 모델을 바꿀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업의 모든 분야에
재정의를 할 정도로 업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이제 스타링크가 생기면 이통사 사업이라는 건 뭐죠? SK와 U+, KT는 이제 인터넷 가입자를 과연 계속 받을 수 있는 건지 의구심이 생기고요. 굉장히 모호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업의 본질을 완전히 꿰뚫고 완전히 그 비즈니스 모델을 뒤엎을 수 있는 거는 정말 아주 보기 드문 경영자임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최근 들어서 비즈니스 환경이 급변하기 시작하면서요, 이렇게 완벽하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가는 선도 기업들에게 과감한 투자를 하는 회사들이 종종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주목해 볼 만한 회사 하나가 락레이션인데요. 이 락레이션은 대중음악 분야의 리한나라든가 엘리샤 키스라든가 이런 유명 스타들을 대거 보유하고 있는 이 소속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 회사는요, 우리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워낙 공연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많이 내는 회사였어요.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공연 분야에서 가장 큰 이벤트는 슈퍼볼 게임입니다. 이 슈퍼볼 게임의 하프타임 쇼를 직접 기획하고 연출해서 더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락네이션은 그러면 단순히 엔터테인먼트 회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유망하고 미래지향적인 산업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회사인데요. 그 대표적인 투자 분야 중에 하나가 스포츠 분야입니다. 브라질 유명 축구 선수들의 에이전시를 담당하고 있는 TFM이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점점 나날이 커져가고 있는 스포츠 리그에서 가장 중요한 매개물이라 할 수 있는 선수들을 관리하는 회사에 이렇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투자로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계속해서 거두다 보니까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찾기 시작했고요. 그 뒤에도 투자로서 남다른 성과를 이어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머니인사이드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시는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 로빈후드 기억들 하실 겁니다. 코로나19 때 SNS를 기반으로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일종의 토론 아고라를 형성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슈가 됐던 회사죠. 이 로빈후드에게 2018년도에 투자를 했던 회사가 락레이션입니다. 주로 미국의 투자자 계층 중에서 MZ세대 계층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게 바로 로빈후드인데요. 이 로빈후드는 결국 어떻게 됐느냐, 2021년에 나스닥에 상장까지 했었죠. 그래서 야, 이렇게 빠르게 투자 문화가 바뀌어가는 것을 이해하고 선도적으로 투자를 했던 게 락레이션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해서 적지 않은 성과를 냈던 락레이션이 최근에 또 주목하고 있는 회사 하나가 우리나라에 있는 뮤직하우입니다. 사실 뮤직하우와 락레이션이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소식을 저도 전달받았었는데요. 특히 락레이션은 음악 저작권 자체를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뮤직하우에 대해서 굉장히 새롭게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찌 보면요, 우리가 늘상 들었던 음원, 이 음원 자체도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발상의 전환, 이 발상의 전환을 아마 락레이션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또 한 번 주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뮤직하우가 추구했던 이 음원에 대한 발상의 전환, 이것은 우리가 앞서 설명드렸던 일론 머스크 때도 말씀드렸지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업의 본질, 업의 재정의를 한번 시도해보는 대표적인 국내 사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락레이션이 관심을 보인 뮤직하우의 비즈니스 모델은 무엇이냐?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동안 음원을 소비로만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음원을 음악 수익 증권화해서요, 바로 투자의 대상으로 바꿔줬던 게 뮤직하우의 비즈니스 모델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누구나 음악 저작권에 투자해서 그걸 바탕으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수익 증권, 음원을 증권화했다라는 것이 바로 뮤직하우의 특수성인데요. 그래서 문화와 금융이 결합된 새로운 상품들 또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정에서 어떤 기대 효과도 문화계에서는 생각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문화 컨텐츠에 해당되는 지식재산권에 외부에서 이렇게 투자 자금이 새로 들어오게 될 경우 그동안 영세한 신인 아티스트라든가 아니면 뭔가 그동안
그동안 시도되지 않았던 주류 음악이 아닌 분야에서도 투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경로가 생겼기 때문에 음악 산업에서도 다채성과 풍성하게 신인들이 발굴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게 아니냐 하면서 되게 반가워했던 사람들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특히 우리 K-팝과 관련된 문화 콘텐츠에 많은 투자 자금들이 새로이 들어올 수 있는 경로도 만들었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행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이렇게 음악 저작권 분야가 최근 들어서 더더욱 주목을 받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불황이라든가 고금리 기조 속에서 거시경제 상황과 영향을 덜 받는 또 다른 투자 대상이 생겼다는 점에서도 주목해 볼 만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또 주목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투자를 했었을 때 시세 차익 말고 요즘은 점점 중요시 여기는 게 일종의 배당 같은 겁니다. 지속적으로 투자한 사람들에게 정례적으로 수익을 공유해 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음원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스트리밍 서비스로 그 음악을 계속 듣게 되면 그때마다 연이어서 수익이 생깁니다. 그렇게 수익이 생길 때마다 투자자들에게 일정 비율로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은 일종의 우리가 주식에 투자했었을 때 배당을 받거나 아니면 부동산에 투자했었을 때 임대소득을 받는 것과 유사한 형태로 지속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을 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요즘 코스피 증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요. 그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에서 앞으로 차지할 위상이 조금 위축될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달리 말하면 우리나라 주력 산업군에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의 포션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빠져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도 계속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는 인더스트리가 우리나라에 하나 있죠. 바로 K-팝 분야입니다. 바로 락레이션이 뮤직하우와 제휴를 맺어서 뭔가 비즈니스를 같이 구축해 보려고 하는 시도를 했던 가장 큰 맥락은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런 뮤직하우의 행보는 그동안엔 전혀 관계가 없었던 두 단어인 문화와 금융, 이게 융합된 문화금융 산업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음원이나 이런 문화 컨텐츠를 소비했던 사람들이 이젠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문화 컨텐츠 제작에도 금전적인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대중에게만 소구할 수 있는 아주 커머셜한 컨텐츠 말고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하고 싶었던 음악 세계가 따로 있다고 했었을 때 팬들이 거기에 투자를 한다면 전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음원들이 출시돼서 내가 좋아하는 가수들이 할 수 있는 행보를 더 지평을 넓혀줄 수 있는 여지도 생기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문화를 금융적으로 투자의 대상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금융을 통해서 문화 콘텐츠를 늘리는데도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음악 저작권이라는 지식재산권, 그래서 나의 저작권을 누가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방어적으로만 생각했던 것을 이제는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와 음악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맥락으로 바꾸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사실 21세기에 가장 각광받을 산업을 저보러 꼽으라면요, 안타깝게도 제조 부분보다는 무형의 가치들을 창출하는 회사들을 꼽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건 간단히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쓰고 있는 갤럭시 휴대폰 있죠? 그 휴대폰은 단순히 표현하면 두 개 회사의 합작품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안드로이드를 만든 구글사, 하드웨어는 갤럭시 폰을 만든 삼성 회사죠. 그런데 이 무형의 재화인 소프트웨어를 만든 구글의 시가총액과 유형의 재화인 휴대폰을 만들었던 삼성의 시가총액, 어디가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나요? 당연히 코스트가 훨씬 더 적게 들어가는 구글이라는 사실, 많은 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미래의 투자의 성과를 내시려면 무형의 재화 속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 답을 찾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